고요한 설산을 뒤흔드는 한 발의 총성, 그리고 인간의 비명. 이것이 과연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내는 종착역이었을까요? 거대한 눈표범의 그림자가 하얀 설원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그 앞에는 공포에 질린 사냥꾼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찢겨나갈 듯한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표범은 사냥꾼을 지나쳐 그의 등 뒤에서 울려 퍼지는 가냘픈 울음소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늙고 지친 진도견 한 마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대치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반격과 숨 막히는 대립, 그리고 모든 것을 뒤엎는 경이로운 반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늙은 진도견 한 마리가 보여준 위대한 힘, 그것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숭고한 가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십시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북부의 험준한 산맥, 그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습니다. 문명의 소음 대신 사계절의 숨소리가 시간을 말해주는 곳.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켄지는 과묵한 산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충직한 동반자, 진도견 마로가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며 둘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경지에 이른 가족이었습니다. 켄지가 장작을 팰 때면 마로는 그 곁에 조용히 엎드려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고, 켄지가 고요한 툇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볼 때면 마로는 그의 발치에 제 턱을 기대어 함께 세월의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켄지의 외로운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자 살아있는 온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분노한 듯 눈보라는 며칠 밤낮으로 산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습니다. 켄지의 통나무집은 눈더미에 파묻혀 작은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창밖은 온통 하얀 절망뿐이었고 맹렬한 바람소리는 귀신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켄지는 타닥거리는 난로 앞에 앉아 마로의 등을 쓰다듬으며 이 지독한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로는 평소와 달리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켄지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다가도 이내 벌떡 일어나 낑낑거리며 현관문 쪽을 서성였습니다. 켄지는 그저 매서운 날씨 탓에 녀석이 예민해졌으리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광란의 바람소리를 뚫고 무언가 이질적인 소리가 켄지의 귀에 희미하게 박혔습니다. 아주 가늘고 날카로우며 절박함이 묻어나는 소리,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작은 짐승의 단말마 같기도 했습니다. 켄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미친 눈보라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바깥에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필시 바람이 만들어낸 헛소리일 것이라 치부하며 그는 다시 마로를 불렀습니다. 마로? 이리 와! 괜찮아. 하지만 마로는 켄지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의 털을 곤두쓴 채 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경계심을 넘어선 어떤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가 바깥을 살펴보려 했지만 성에가 두껍게 얼어붙은 유리창 너머로는 휘몰아치는 눈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리고 더욱 애처롭게
그것은 결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켄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로는 이제 문을 앞발로 긁어대며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듯 켄지를 돌아보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단 한 번도 주인의 뜻을 거스른 적 없던 마로의 전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진도견은 한번 주인을 섬기면 그 충성심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변치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켄지는 마로의 이 격렬한 반응이 단순한 변덕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문 밖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아마도 죽어가고 있는 무언가가 켄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휘몰아쳤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 문을 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의 온기를 빼앗길 것이고 한 발짝만 잘못 내디뎌도 길을 잃고 얼어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로의 저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구해야 한다는 혹은 무언가와 맞서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켄지는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랜턴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의 결심을 알아챈 마로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더욱 재촉했습니다. 켄지는 마로의 목줄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알았다, 마로. 같이 가보자. 하지만 절대 내 곁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세찬 바람소리에 묻혔지만 마로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켄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굳게 닫힌 현관문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마치 압축되었던 냉기가 폭발하듯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켄지와 마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순백의 지옥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울음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바람의 포효만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 미지의 부름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잔혹한 자연의 함정에 빠지게 될까요? 켄지가 문을 열자마자 마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눈보라 속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켄지는 목줄을 쥔 손에 힘을 주어 간신히 마로를 제지했습니다. 시야는 최악이었습니다. 랜턴 불빛은 고작 서너 걸음 앞에 눈보라를 비출 뿐 그 너머는 짙은 어둠과 하얀 광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켄지의 뺨을 후려쳤고 순식간에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마로, 위험해. 돌아가자. 켄지가 소리쳤지만 마로는 그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앞으로 나아가려 하며 켄지를 끌어당겼습니다. 늙은 개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켄지는 눈더미에 발이 빠지며 휘청거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둘 다 조난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마로의 고집은 꺾일 줄 몰랐습니다. 녀석은 켄지가 움직이지 않자 방향을 틀어 아까 울음소리가 들려왔던 것으로 추정되는 방향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짖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위협이나 경계가 아닌 마치 길을 잃은 누군가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이상하리만치 부드럽고 다정한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로가 이토록 무언가에 집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진돗견의 본능은 때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감지한다고들 합니다. 오래전 이웃 마을의 한 사냥꾼이 길을 잃었을 때 그의 진돗견이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눈밭을 헤매 주인을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이 지역의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어쩌면 마로 역시 그런 초인적인 감각으로 무언가를 느낀 것일지도 모릅니다.
켄지는 마로의 확신에 찬 태도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목줄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며 마로가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요아, 마로, 네가 옳다고 믿어보마.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마라. 마로는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켄지를 한번 돌아보고는 킁킁거리며 눈밭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마로는 오직 후각과 본능의 의지에 길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켄지는 랜턴으로 발밑을 비추며 마로의 뒤를 위태롭게 따랐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은 뒤돌아서는 순간 매서운 눈발에 지워져 버렸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오직 마로를 믿고 전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시간 감각마저 무뎌질 무렵 마로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켄지가 랜턴을 그쪽으로 비추자 거대한 바위 아래 움푹 팬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작은 눈굴 같았습니다. 마로는 그곳을 향해 더욱 필사적으로 발을 구르며 낑낑거렸습니다. 켄지는 조심스럽게 바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곰이나 늑대 같은 맹수라도 숨어 있는 것일까? 하지만 마로의 반응은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에 가까웠습니다. 켄지는 숨을 죽이고 랜턴 불빛을 눈굴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주먹만한 크기의 작은 생명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새하얀 솜털로 뒤덮여 있었고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길 잃은 새끼 고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몸에 희미하게 검은 점박이 무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작지만 분명한 맹수의 골격을 갖춘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켄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설 속에서나 들어봤던 이 험준한 산맥의 가장 깊은 곳에만 서식한다는 설원의 유령. 바로 눈표범의 새끼였습니다. 어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어린 것이 어쩌다 이 폭풍 속에 홀로 남겨진 것일까? 수많은 의문이 켄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끼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내뱉는 숨결만이 작게 피어오르며 그것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천이 급격히 떨어져 얼어 죽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아까 들었던 울음소리는 이 작은 생명체가 내지른 마지막 살려달라는 비명이었습니다. 마로는 안절부절 못하며 켄지와 새끼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주인님, 어서 이 아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켄지는 망설였습니다. 야생 맹수의 새끼를, 그것도 눈표범의 새끼를 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에 개입하는 것이며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미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미 눈표범의 분노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 간다면 이 작은 생명은 몇 분 안에 싸늘한 시신으로 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켄지의 시선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새끼 눈표범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은 맹수라기보다는 그저 추위에 떠는 작은 아기 동물일 뿐이었습니다. 켄지의 마음속에서 이성과 연민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눈앞에 꺼져가는 생명을 구해야 하는가? 바로 그때 새끼가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희미하게 떴습니다. 그 파란색 눈동자가 랜턴 불빛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그 순간 켄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외투를 벗어 새끼를 감쌌습니다. 새끼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과연 켄지의 선택은 이 작은 생명에게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비극을 불러오는 서막에 불과할까요? 마로의 위험한 고집이 시작한 이 기묘한 인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차가운 새끼 눈표범을 품에 안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마로의 안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마로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켄지는 그 뒤를 따르며 품 안에 작은 생명체가 숨을 멈추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외투 속에서 느껴지는 새끼의 미세한 떨림이 켄지의 심장을 졸이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켄지는 조심스럽게 새끼를 난로 앞 두꺼운 담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새끼는 축 늘어져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 것일까? 켄지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로가 새끼에게 다가가 킁킁 냄새를 맡더니 이내 혀로 새끼의 온몸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미 개가 갓 태어난 제 새끼를 돌보듯 조심스럽고도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마로의 따뜻한 혀가 차갑게 굳어있던 새끼의 솜털을 핥아주자 얼어붙었던 털이 조금씩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켄지는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진도견이 다른 종의 새끼에게, 그것도 천적인 맹수의 새끼에게 이런 모성애를 보이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로의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려는 숭고하고도 본능적인 행위였습니다. 켄지는 서둘러 따뜻한 우유를 데워 작은 젖병에 담았습니다. 새끼에게 젖꼭지를 물리자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켄지가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시도하자 마침내 새끼는 본능적으로 젖꼭지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약한 힘이었지만 분명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켄지와 마로는 밤새도록 교대로 새끼 곁을 지켰습니다. 켄지는 몇 시간마다 우유를 데워 먹였고 마로는 새끼의 몸을 핥아주며 천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새끼가 작은 소리를 낼 때마다 둘은 동시에 깜짝 놀라며 새끼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초보 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조심스럽고도 애틋했습니다. 사실 진도견의 모성애는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성애는 보통 자신의 새끼에게만 한정됩니다. 다른 동물의 새끼를 거두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데 특히 눈표범과 같은 최상위 포식자의 새끼를 돌보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일부 동물학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특수한 환경 하에서 종을 초월한 입양 행위가 관찰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마로는 거센 눈보라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꺼져가는 생명에 대한 강렬한 연민을 느꼈고 그것이 잠재되어 있던 모성애를 극단적으로 발현시킨 것일지도 모릅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새끼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가늘게 떨던 몸은 안정을 되찾았고 색색거리는 숨소리도 한결 고르게 변했습니다. 마로가 품에 꼭 껴안고 있자 새끼는 마침내 안심한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켄지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일단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할까? 하지만 이렇게 어린 새끼가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눈표범은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멸종 위기종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켄지는 밀렵꾼으로 오해받아 큰 공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새끼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야옹하는 고양이와 비슷한 하지만 어딘가 더 야성적인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마로는 즉시 반응하여 새끼의 곁으로 다가갔고 켄지는 다시 우유를 데워왔습니다. 새끼는 이제 제법 힘차게 우유를 빨아댔습니다. 빈 젖병을 다 비운 새끼는 만족스러운 듯 트림을 하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호기심 많은 아기 고양이였습니다. 새끼는 켄지의 다리에 제 몸을 비비기도 하고 마로의 꼬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켄지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켄지는 새끼에게 유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눈처럼 하얗다는 뜻이었습니다. 운명을 가른 하룻밤이 지나고 근지와 마로 그리고 아기 눈표범 유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켄지는 이 위험한 비밀을 가슴속에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유키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만이라도 자신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결정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산장의 낡은 벽난로 앞에서 진도견의 품에 안겨 잠든 아기 눈표범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 뒤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비밀스러운 가족은 언제까지 그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키의 진짜 어미는 정말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시간은 눈 녹듯 흘러갔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에 봄 기운이 찾아오자 유키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켄지가 처음 발견했을 때 주먹만 했던 몸집은 이제 제법 큰 고양이만큼 커졌고 솜털 같던 하얀 털에는 눈표범 특유의 검은 장미꽃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키는 켄지를 아빠처럼 마로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아침에 켄지가 눈을 뜨면 유키는 그의 얼굴을 핥으며 잠을 깨웠고 켄지가 식사를 할 때면 식탁 밑에서 얌전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로와 유키의 관계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둘은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마로는 유키에게 사냥놀이를 가르쳐 주었고 유키는 마로의 등 위로 뛰어오르거나 꼬리를 물며 장난을 쳤습니다. 개와 표범이한데 엉켜 뒹구는 모습은 자연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켄지는 유키를 위해 산장 주변에 넓은 울타리를 쳤습니다. 유키가 멋대로 산속으로 사라지거나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유키는 마음껏 뛰어놀며 야생의 본능을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나무를 타는 솜씨는 날이 갈수록 능숙해졌고 민첩하게 바위를 뛰어넘는 모습은 영락없는 작은 포식자였습니다. 켄지는 그런 유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쁨과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유키는 명백히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좁은 울타리를 넘어 광활한 설산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 그리고 자신이 과연 유키를 떠나보낼 수 있을지 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가족에게는 그들만의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켄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로의 묵직한 존재감과 유키의 활기찬 재롱은 그의 고독한 삶을 따스한 온기로 채워주었습니다. 저녁이면 셋은 나란히 난로 앞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켄지가 나지막이 예시하기를 들려주면 마로는 꾸벅꾸벅 졸고 유키는 켄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갸르릉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흥미롭게도
눈표범은 다른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과 달리 포효하지 못합니다. 대신 프루스텐 처핑이라고 불리는 코로 짧게 숨을 내뿜는 독특한 소리를 내어 친밀감을 표시하는데 유키 역시 켄지나 마로 곁에 있을 때 종종 이런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이것은 유키가 그들을 자신의 가족, 즉 무리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켄지는 이 작은 비밀이 영원히 지켜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그림자와 같아서 빛이 강할수록 더욱 짙어지는 법입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겨울잠에서 깨어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산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캐거나 사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켄지의 산장은 마을과 꽤 떨어져 있었지만 언제 누가 이곳을 지나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켄지는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창밖을 살폈고 유키에게는 절대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마로 역시 낯선 이의 기척을 감지하면 즉시 짖어서 켄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켄지가 울타리를 보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의 젊은 사냥꾼인 타케시가 산토끼 몇 마리를 들고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켄지 영감님, 오랜만입니다. 겨울은 잘 나셨습니까? 타케시는 켄지를 존경하는 몇 안 되는 마을 청년이었습니다. 켄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그를 맞이했습니다. 타케시로구나. 이 험한 곳까지 어쩐 일이냐? 켄지는 타케시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온 신경을 산장 안의 유키에게 집중했습니다. 제발 조용히 있어다오. 유키! 다행히 유키는 산장 안에서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마로가 낯선 이의 방문에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지만 켄지가 눈짓을 주자 이내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타케시는 켄지에게 산토끼를 건네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영감님, 이 울타리는 뭡니까?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닭이라도 키우시는 겁니까? 켄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둘러댔습니다. 아, 그게 마로가 늙어서 자꾸 집을 나가는 통에 걱정이 돼서 말이다. 타케시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순간이 지나가는가 싶었습니다. 타케시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던 찰나 산장 안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키가 선반 위에 물건을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타케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켄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없다. 아마 낡은 집이라 바람에 뭐가 쓰러졌나 보구나. 켄지는 서둘러 타케시를 돌려보냈습니다. 타케시는 몇 번인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산을 내려갔습니다. 켄지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발각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운 좋게 넘어갔지만 내일은 어떨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키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의 존재를 영원히 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산속에 숨겨진 비밀은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행복과 불안이 공존하는 이 기묘한 동거, 켄지는 잠든 유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위험한 비밀을 언제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다면 그는 유키와 마로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평화로운 산장에 드리워진 불길한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타케시가 다녀간 며칠 후 마을은 미묘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약초꾼들이 산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거나 밤이면 이상한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는 식의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대부분은 늙은 사냥꾼들의 헛소리나 과장으로 치부되었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을의 작은 가축 농장에서 닭 몇 마리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닭장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지만 철망 일부가 날카로운 무언가에 의해 찢겨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정체불명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우나 너구리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고 곰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발자국은 크고 둥글었으며 깊은 눈밭에서도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이 산에서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짐승의 흔적이었습니다. 마을의 촌장은 경험 많은 사냥꾼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타케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타케시는 며칠 전 켄지의 산장에서 들었던 이상한 소리와 새로 생긴 높은 울타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닭과 정체불명의 발자국,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불길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켄지의 산장 방향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켄지의 산장으로 이어지는 눈 녹은 지늘길 위에 그는 어제 농장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발자국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발자국은 켄지의 산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발자국의 주인은 유키가 아니었습니다. 켄지는 유키를 울타리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내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유키가 닭을 사냥했을 리도 만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자국은 대체 무엇일까? 켄지와 마루, 유키는 아직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울타리 안에서 그들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이제 켄지가 던져주는 고기보다 살아있는 쥐나 작은 새를 사냥하는 것을 더 즐겼습니다. 그의 포식자로서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저 순진한 놀이의 연장선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타케시는 착잡한 심정으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켄지를 존경했지만 마을의 안전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촌장과 사냥꾼들은 경악했습니다. 과묵하고 외롭게 살아가던 켄지 영감이 산속에서 위험한 맹수를 몰래 키우고 있다는 말인가? 대부분은 믿지 않으려 했지만 타케시가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의심의 화살은 정확히 켄지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을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첫 번째 경고의 발자국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와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켄지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의 산장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해가 지면 절대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불신과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실 야생 눈표범의 발은 천연 스노우슛 노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넓고 털이 많은 발바닥은 체중을 분산시켜 깊은 눈에 빠지지 않게 해주고 발바닥의 두꺼운 털은 차가운 지면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줍니다. 이 때문에 눈표범은 설원의 유령이라는 별명처럼 눈 위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발견한 크고 둥근 발자국은 바로 이러한 눈표범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그 발자국이 유키의 것이 아니라는 점뿐이었습니다. 한편
켄지는 마을의 흉흉한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유키의 성장을 대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이제 제법 늠름한 어린 표범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켄지의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유키가 자랄수록 그의 야생성은 더욱 강하게 드러났고 좁은 울타리는 더 이상 그의 놀이터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유키는 종종 울타리 너머의 광활한 산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야생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켄지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유키를 영원히 붙잡아 둘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에 나타난 의문의 발자국,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켄지를 향한 의심, 이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운명의 서막일까요? 켄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가족에게 닥쳐올 시련의 바람이 이미 산 아래 마을에서부터 거세게 불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발자국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더 큰 충격과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 경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켄지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마을의 분위기가 흉흉하게 변해가는 동안에도 켄지의 산장 안에서는 특별한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의심과 경계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그들만의 작은 세계에서 마로와 유키는 종과 세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켄지에게 매일같이 작은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마로는 이제 단순한 보호자를 넘어 유키의 스승이자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늙고 지혜로운 진도견은 어린 눈표범에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로는 유키에게 냄새로 사냥감의 흔적을 쫓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와 고양이과 동물의 추적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마로는 끈기 있게 자신의 방식을 유키에게 전수하려 했습니다. 유키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며 마로의 행동을 따라하다가도 이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응용했습니다. 마로가 후각에 의존했다면 유키는 뛰어난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 풀숲에 숨은 작은 동물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해냈습니다. 둘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며 환상의 사냥 파트너가 되어갔습니다. 물론 그들의 사냥감은 울타리 안의 작은 쥐나 도마뱀이 전부였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교감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놀이 시간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덩치가 훨씬 커진 유키는 이제 마로와 힘겨루기를 해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둘은 매일같이 레슬링을 하듯 뒹굴고 장난을 쳤습니다. 유키는 표범 특유의 유연함으로 마로의 공격을 피하고 날렵하게 등 뒤로 돌아가 덮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발톱을 세우거나 이빨로 상처를 입히는 법은 없었습니다. 마로 역시 유키가 다치지 않도록 힘을 조절하며 놀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장난은 마치 오랜 세월 합을 맞춰온 무사들의 대련처럼 보였습니다.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켄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종종 생각에 잠겼습니다. 개와 표범, 야생에서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두 존재가 어떻게 이토록 깊은 유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것이 유키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마로를 어미처럼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물에게는 각인 임프린팅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인식하고 따르는 본능적인 행동인데 유키에게는 마로가 바로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유키는 자신이 눈표범이라는 사실을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신은 몸에 점이 많은
나무를 잘 타는 마로의 아들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야생의 진돗개는 매우 강한 영역 의식과 사냥 본능을 가지고 있어 다른 동물, 특히 고양이과 동물에 대해 극도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마로는 유키를 자신의 새끼, 자신의 가족으로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켄지와의 오랜 유대를 통해 형성된 마로의 사회성과 죽음의 문턱에서 유키를 구했던 특수한 상황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마로에게 유키는 더 이상 다른 종이 아니라 지켜야 할 내 새끼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켄지는 마로와 유키의 관계가 단순한 어미와 새끼의 관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켄지는 천둥 소리를 무서워하는 마로를 위해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마로는 보이지 않고 유키가 산장 구석에서 불안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아직 천둥 소리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평소 천둥을 무서워하던 마로가 유키에게 다가가 그의 곁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유키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며 마치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잔. 이라고 말하듯 부드럽게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보다 유키의 불안을 먼저 돌본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켄지는 모성애를 넘어선 깊고 숭고한 동료애와 책임감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은 독특하고 강력한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간 할아버지, 진돗견 엄마, 그리고 눈표범 아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기묘한 가족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외부 세계의 위협을 잊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유키의 몸집이 커질수록 그를 숨기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이 모든 평화는 산산조각 날 것이었습니다. 켄지는 유키와 마로가 함께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유키를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그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이별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한다. 마로에게 생존 기술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유키는 진짜 눈표범처럼 사냥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켄지는 이제 유키의 아빠가 아닌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련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애정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엄격한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훈련의 끝에 찾아올 이별을 자신과 마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은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지만 동시에 미래의 더 큰 슬픔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다가올 운명에 어떻게 맞서게 될까요? 유키의 성장은 켄지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생후 6개월이 지나자 유키는 더 이상 아기 표범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늠름한 체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근육질의 몸은 유연하고 탄탄했으며 특히 뒷다리와 꼬리의 발달은 눈에 띄었습니다. 눈표범의 길고 두꺼운 꼬리는 균형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좁은 바위, 절벽을 달리거나 사냥감을 쫓을 때 방향타처럼 사용됩니다. 유키는 이제 울타리 안에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단숨에 뛰어오를 수 있었고 그곳에서 먼 산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호기심 많은 새끼 동물이 아닌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는 고독한 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켄지가 가장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키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포식자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켄지가 주는 날고기에 만족하던 유키가 어느 날부터인가 살아있는 먹잇감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 안으로 날아든 작은 새를 순식간에 낚아채거나 땅굴을 파고 들어온 들쥐를 끈질기게 추적해 사냥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마로와 하던 사냥놀이가 아니었습니다. 목표물을 향한 냉철한 집중력, 은밀한 접근, 그리고 마지막 일격의 정확성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한 포식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켄지는 유키를 위해 더 큰 먹잇감을 구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늦게 산으로 들어가 산토끼나 꿩을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켄지가 잡아온 죽은 먹이보다 스스로 사냥하는 것에 훨씬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의 본능은 더 크고 더 강한 상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울타리는 이제 유키의 넘치는 에너지를 담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건은 어느 화창한 오후에 터졌습니다. 켄지가 잠시 마을에 식료품을 사러 내려간 사이였습니다. 마로와 유키만이 산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웃집에서 키우던 늙은 염소 한 마리가 어찌된 영문인지 울타리를 넘어 켄지의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마로가 짖어서 쫓아냈겠지만 그날따라 마로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타난 낯선 침입자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유키였습니다. 유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냥했던 쥐나 새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의 먹잇감이었습니다. 유키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수만 년의 야생성이 포효하며 깨어났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소리 없이 염소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염소는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땅을 박차고 뛰어올라 염소의 목을 덮쳤습니다. 염소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깬 마로가 놀라 달려왔을 때 상황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유키는 자신의 첫 대형 사냥감을 앞에 두고 자랑스럽다는 듯 마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입계는 선명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마당의 끔찍한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염소와 그 옆에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유키,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켄지의 눈치를 살피는 마로. 켄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비밀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웃집 주인이 자신의 염소를 찾으러 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 현장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켄지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염소의 사체를 수습했습니다. 그는 깊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아무도 보지 않는 산속 깊은 곳에 염소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남은 핏자국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모든 증거를 없앴지만 켄지의 마음속에 남은 공포와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유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켄지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칭찬을 바라는 아이처럼 굴었습니다. 켄지는 그런 유키를 차마 나무랄 수 없었습니다. 유키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본능에 따랐을 뿐입니다. 잘못은 눈표범을 애완동물처럼 키우려 했던 켄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켄지에게 뼈아픈 경고였습니다. 유키는 더 이상 켄지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야생성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켄지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유키를 야생으로 돌려보낼 준비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인간의 손에 길러진 포식자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굶주림과 다른 맹수들의 위협, 그리고 인간들의 총구뿐일지도 모릅니다. 켄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유키를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유키를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깨어난 포식자의 본능은 그들 앞에 놓인 가혹한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비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똑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염소가 사라진 사건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염소 주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며칠 동안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염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색 과정에서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켄지의 산장으로 이어지는 길 주변에서 발견된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커진 맹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켄지의 울타리 근처에서는 염소의 것으로 보이는 희미한 핏자국과 털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정황은 단 한 사람, 켄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공포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켄지를 존경받는 산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하고 이기적인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촌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지역 야생동물 관리소에 연락했고 며칠 후 관리원 2명과 함께 사냥꾼 몇몇을 이끌고 켄지의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마취총과 포획용 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대립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켄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로가 새벽부터 현관문 앞에서 불안하게 지저댔고 유키 역시 평소와 달리 예민하게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켄지가 울타리를 점검하고 있을 때 멀리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켄지는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서둘러 산장으로 들어가 유키를 안쪽 방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로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마로, 절대 짖으면 안 된다. 조용히 있어야 해. 마로는 주인의 비장한 표정을 읽고 그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잠시 후 촌장과 관리원들 그리고 타케시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이 켄지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촌장이 앞으로 나서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켄지 영감, 더 이상 숨길 생각 마시오. 당신이 산장에서 몰래 키우고 있다는 그 짐승 당장 내놓으시오. 켄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집에는 저와 늙은 개 마로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야생동물 관리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켄지 씨, 저희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주변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배설물, 그리고 최근에 사라진 염소 사건까지 당신이 멸종 위기종인 눈표범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사육하고 있다는 혐의입니다. 순순히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강제로 수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타케시는 착잡한 표정으로 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원하지 않았지만 마을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님, 저항하지 마세요. 그 짐승이 다치기 전에 스스로 넘겨주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 순간 켄지의 등 뒤 산장 안에서 유키가 불안한 듯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산장 문으로 쏠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산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방에 숨어 있던 유키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햇빛 아래 드러난 유키의 모습에 사람들은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사납고 흉포한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아름답고 신비로운 눈표범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사람들의 공포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관리원들은 즉시 마취총을 유키에게 겨누었습니다. 쏘지 마시오. 켄지가 유키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사람들의 귀에는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켜요? 켄지 영감. 저건 야생 맹수요. 언제 사람을 해칠지 모른단 말이오. 한 사냥꾼이 소리치며 총을 고쳐 잡았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마로가 켄지의 옆에서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켄지와 마로는 맨몸으로 총구를 든 여러 명의 남자와 아름다운 눈표범 사이를 막아서는 형국이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특히 눈표범과 같은 대형 맹수를 포획하는 과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마취총을 사용하더라도 정확한 용량을 맞추지 못하면 동물이 쇼크로 죽거나 반대로 완전히 마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 난폭해져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관리원들이 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눈표범이 인간의 손에 길러졌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는 눈보라 속에서 유키를 처음 발견했던 날 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죽어가던 작은 생명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고, 어미를 잃은 아이를 잠시 보호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몇몇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관리원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켄지 씨, 눈표범은 전문 시설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당장 넘겨주시죠. 그들은 다시 한번 마취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켄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유키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키는 차가운 마취총 앞에 힘없이 쓰러져 낯선 곳으로 끌려가게 될까요? 피할 수 없는 대립의 끝에서 켄지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마취총의 총구가 유키를 향하고 관리원의 손가락이 반가쇠에 걸리는 순간 켄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제발, 시간을 주시오. 그의 절박한 외침에 관리원의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시 켄지에게로 쏠렸습니다. 켄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강직한 산사람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머리를 조아린 것입니다. 부탁입니다. 이 아이를 그렇게 데려가지 마시오. 켄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유키는, 이 아이의 이름은 유키입니다. 유키는 야생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낯선 철창에 갇히게 되면 이 아이는 공포 속에서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야생성도 생존 능력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관리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아이를 야생으로 돌려보낼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냥하는 법, 인간을 피하는 법,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유키가 태어난 저 깊은 산속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마지막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이자 필사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관리원들과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인간의 손에 길러진 맹수를 야생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늙은 노인 혼자서 그 일을 해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처럼 들렸습니다. 관리원 중 연장자로 보이는 사람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켄지 씨,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눈표범은 우리 관리소의 전문 시설에서 체계적인 적응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타케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켄지와 관리원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켄지 영감님을 보증하겠습니다. 의외의 발언에 모두가 타케시를 쳐다보았습니다. 켄지 영감님은 이 산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이 산과 야생동물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약 이 세상에 유키를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켄지 영감님일 겁니다. 영감님께 기회를 한번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타케시의 말은 무거운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신망받는 젊은 사냥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촌장 역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켄지의 진심 어린 눈물과 타케시의 보증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관리원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관리원 양반,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한번 믿어봅시다. 기한을 정하는 겁니다. 만약 약속한 기한까지 켄지 영감이 눈표범을 돌려보내지 못하면 그때는 우리도 군말 없이 당신들께 협조하겠소. 관리원들은 잠시 서로 상의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간은 딱 3달입니다. 3달 후 우리는 다시 이곳을 찾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눈표범을 야생으로 돌려보냈다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때도 눈표범이 이곳에 있다면 우리는 즉시 영장과 함께 와서 강제로 연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켄지 씨, 당신은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켄지는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는 고개를 숙여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켄지는 필사적인 약속으로 귀중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관리원들과 마을 사람들은 마지못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마당에는 켄지와 마로 그리고 어리둥절한 표정의 유키만이 남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켄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유키를 끌어안았습니다. 사실 야생동물을 인간의 손에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재야생화 리와일딩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인간과 깊은 유대를 형성한 동물의 경우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 밀렵의 표적이 되거나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켄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유키에게 사냥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애정과 신뢰를 끊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유키에게 인간은 위험한 존재라고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켄지는 유키를 품에 안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3달,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달 뿐이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유키를 완벽한 야생의 포식자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유키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키운 자식에게 세상의 냉혹함을 가르쳐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과연 켄지는 이 가혹한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로와 유키는 다가올 이별의 훈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켄지에게 주어진 3달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곧바로 유키의 야생 적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연의 가혹한 가르침은 켄지의 상상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유키를 울타리 밖 진짜 세상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켄지는 마로와 함께 유키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온 유키에게 광활한 숲은 미지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유키는 켄지의 다리 뒤에 숨어 한 발짝도 나아가려 하지 않았고 작은 나무집 소리에도 깜짝 놀라 몸을 웅크렸습니다. 켄지는 인내심을 갖고 유키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유키가 좋아하던 사냥놀이를 숲속에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장난감을 쫓는 데는 익숙했지만 진짜 살아있는 사냥감을 추적하는 법은 몰랐습니다. 냄새를 맡고 발자국을 추적하고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 이 모든 것은 마로가 곁에서 시범을 보여주었지만 유키는 좀처럼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켄지가 먹이를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키에게 켄지는 여전히 아빠이자 먹이 공급원이었습니다. 이런 의존성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야생에서의 독립은 불가능했습니다. 켄지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그는 유키에게 주는 먹이의 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고기 대신 살아있는 산토끼를 풀어놓고 직접 사냥하게 했습니다. 유키는 처음에는 배고픔에 낑낑거리며 켄지에게 애원했지만 켄지는 매정하게 외면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유키는 마침내 본능적으로 토끼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냥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번번이 토끼를 놓쳤고 지쳐서 바닥에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켄지와 마로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마로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켄지는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유키는 마침내 자신의 첫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굶주림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공이었습니다. 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유키를 칭찬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유키가 사냥감을 먹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유키에게 인간은 더 이상 너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만 했습니다. 유키는 그런 켄지의 차가운 태도에 혼란스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냥 훈련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인간을 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유키는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켄지는 마을 사람들의 옷가지를 구해와 유키에게 냄새를 맡게 하고 그 냄새가 나는 곳은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심지어 타케시의 도움을 받아 타케시가 멀리서 유키를 향해 위협적인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던지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키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며 타케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켄지가 사납게 막아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유키, 저쪽으로 가면 위험해. 유키는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마로 같았던 켄지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보이는 적대적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파란 눈동자의 깊은 슬픔과 상처가 어렸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눈표범은 매우 넓은 행동 반경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수컷 한 마리의 영역은 수백 제곱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바위나 나무에 소변을 뿌리거나 몸을 문지르는 행동을 합니다. 켄지는 유키에게 이러한 영역 표시 행동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맹수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자신의 사냥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키는 아직 자신의 영역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영역은 켄지의 산장이었기 때문입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유키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법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낯선 사람의 냄새나 소리에는 즉시 몸을 숨기는 경계심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신과 마루에 대한 깊은 애착과 신뢰가 남아있다는 것을. 밤이 되면 유키는 여전히 켄지의 침대 발치로 와 잠을 청했고 마루의 등을 핥아주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 유대감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는 한 유키는 결코 진정한 야생의 일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약속된 기한은 이제 1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켄지는 마지막 가장 잔인한 훈련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별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유키를 데리고 점점 더 집에서 먼 곳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유키를 홀로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시간, 다음 날은 반나절, 그리고 하루 종일 유키는 매번 켄지와 마루를 찾아 냄새를 더듬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유키는 마치 버려진 아이처럼 서럽게 울며 켄지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켄지는 그런 유키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여긴 이제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돌아가. 네가 살 곳은 저 산속이란 말이다. 켄지의 가슴은 갈깃갈깃 찢겼지만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가혹한 가르침은 유키뿐만 아니라 켄지와 마로에게도 똑같이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지독한 이별 훈련을 끝마치고 유키를 성공적으로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3달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나고 약속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산에는 이미 첫눈이 내렸고 공기는 겨울의 냉혹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유키를 떠나보낼 시간, 그 가슴 아픈 이별의 날이 온 것입니다. 유키는 이제 완벽한 젊은 눈표범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힘과 우아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빛에서는 더 이상 어리광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서도 능숙하게 사냥을 했고 켄지의 도움 없이도 며칠씩 산속에서 지내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훈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유키는 더 이상 켄지에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켄지에 대한 애정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켄지가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루 역시 예전의 활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녀석은 하루 종일 켄지의 곁에 엎드려 먼 산을 바라보는 유키의 뒷모습을 슬픈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산장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별의 날 새벽, 켄지는 잠든 유키와 마로를 두고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그는 유키를 아주 멀리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맥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데려다 줄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은 눈표범들이 살아가는 진짜 세상이자 유키가 태어난 고향일지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켄지는 유키가 가장 좋아하던 말린 고기 몇 점을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켄지가 유키를 깨우자 유키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켄지는 아무 말 없이 유키의 목에 걸려있던 어릴 적 만들어준 작은 가죽 목걸이를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마로에게는 집에 남아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마로는 켄지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녀석은 낑낑거리며 켄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마치 나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내 아들의 마지막을 함께 보게 해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켄지는 결국 마로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셋이 함께 마지막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꼬박 하루를 걸어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눈 덮인 침엽수림을 지나고 얼어붙은 계곡을 건넜습니다. 그곳은 켄지조차 평생 몇 번 와보지 못한 원시의 땅이었습니다. 거대한 바위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매서운 바람이 모든 소리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유키가 살아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켄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됐습니다. 켄지는 주머니에서 말린 고기를 꺼내 유키에게 건넸습니다. 유키는 고기를 받아 먹지 않고 그저 켄지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파란 눈동자가 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우리 이제 집에 안 가요.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켄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유키의 앞에 주저앉아 그의 커다란 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유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길이다. 여기서 살아야 한다. 강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인간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절대로. 켄지는 흐느끼며 유키의 등을 몇 번이고 쓸어주었습니다. 마로 역시 유키에게 다가가 마지막 인사를 하듯 그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유키는 마로의 목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습니다. 어미와 아들의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별 장면은 마치 한 폭의 비극적인 그림 같았습니다. 눈표범은 원래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끼는 보통 생후 18개월에서 22개월이 되면 어미 곁을 떠나 독립하는데 그 과정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키의 이별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종을 초월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억지로 찢어지는 잔인하고 슬픈 이별이었습니다. 켄지는 유키를 떼어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로도 절뚝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자. 유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이를 악물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키가 따라오면 안 됐습니다. 한참을 내려왔을 때 등 뒤에서 길고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켄지가 눈보라 속에서 처음 들었던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와 닮아 있었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깊은 슬픔과 절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켄지와 마로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유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산장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켄지는 말이 없어졌고 마로는 더 이상 짖지 않았습니다. 유키가 있던 자리는 텅 비었고 그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의 이별.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것은 끝없는 공허함과 그리움 뿐이었습니다. 과연 유키는 혹독한 야생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켄지와 마로는 유키를 잃은 상실감을 극복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상처만을 남기게 될까요? 유키를 떠나보낸 후 켄지의 산장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적막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바뀌어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다시 산의 푸른 기운이 돌아왔지만 켄지와 마로의 마음속 겨울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켄지는 하루 대부분을 툇마루에 앉아 유키를 떠나보냈던 먼 산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하게 새겨졌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공허했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유키 잘 지내고 있겠지?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질문에 답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로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유키가 떠난 후 식욕을 잃고 잠만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때 유키와 함께 뛰놀던 마당을 이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즐거운 기억을 스스로 지우려는 듯 보였습니다. 켄지가 산책을 가자고 목줄을 들어도 마로는 꼬리 한번 흔들지 않고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여성 역시 유키를 잃은 상실감에 깊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늙은 개에게 아들 같았던 존재를 잃은 슬픔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을 것입니다. 켄지의 마음속에는 텅 빈 슬픔과 함께 깊어지는 후회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유키를 떠나보내는 것만이 정말 최선이었을까? 차라리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법을 어겨서라도 유키를 곁에 두었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 애초에 그 눈보라치던 밤 마로의 고집을 못 이긴 척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이런 고통도 슬픔도 없었을 텐데 후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관리원들은 약속한 날짜의 산장을 찾아왔습니다. 켄지는 그들에게 유키를 돌려보냈다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켄지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산장 어디에서도 유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자 별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켄지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저 별난 늙은이의 해프닝 정도로 사건을 잊어갔습니다. 그렇게 켄지와 유키의 이야기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켄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유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키가 핥히어 놓은 기둥의 상처, 유키가 낮잠, 자길 좋아했던 낡은 소파, 유키의 솜털이 아직도 남아있는 담요, 그 모든 것들이 켄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때때로 환청을 듣기도 했습니다. 유키가 갸르릉거리던 소리, 장난치며 뛰어다니던 발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동물, 특히 개와 같이 사회적인 동물도 인간처럼 애도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동료나 가족을 잃었을 때 그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무기력증에 빠지며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마로가 보이는 행동은 바로 전형적인 애도 반응이었습니다. 마로에게 유키는 단순한 놀이 상대가 아니라 목숨 걸고 지키고 길러낸 자식이었기에 그 상실감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켄지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유키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굶주림에 지쳐 죽었을지도, 다른 맹수에게 잡아먹혔을지도, 아니면 밀렵꾼의 총에 맞아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할 때마다 켄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차라리 유키가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켄지는 유키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낡은 털실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늙은 산사람의 서럽고 처절한 오열이 텅 빈 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로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등에 자신의 머리를 기댔습니다.
늙은 주인과 늙은 개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텅 빈 마음,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후회, 그들 위로 무겁고 축축한 침묵이 비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슬픔 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유키를 떠나보낸 그 산속에서 무언가 다른 존재가 서서히 힘을 키우며 남쪽으로 바로 그들의 마을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켄지와 마로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잔혹한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깊은 절망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키가 떠나고 첫 번째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산은 깊은 눈에 뒤덮였고 마을은 또다시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 마을을 감싸는 공기는 예년과 달랐습니다. 유키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더 크고 실체적인 위협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위협하는 새로운 그림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시작은 가축들의 실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닭 몇 마리, 다음에는 염소 한 마리, 그리고 마침내 다 자란 송아지까지 희생되었습니다. 이전 유키의 소행으로 의심받았던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담하고 흉포한 습격이었습니다. 현장에는 거대한 발자국과 찢겨나간 동물의 사체가 끔찍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명백했습니다. 이 지역의 최상위 포식자, 거대한 불곰의 것이었습니다. 보통 겨울이면 곰은 동면에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굶주린 곰 한 마리가 동면에 들지 못하고 먹이를 찾아 마을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곰은 극도로 예민하고 공격적이어서 사람에게도 서슴없이 덤벼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남자들은 밤마다 불침번을 섰고 아이들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켄지는 마을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덫을 놓거나 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마을을 돕기 위해 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의욕을 잃은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유키를 떠나보낸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의 발목을 무겁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곰이 자신의 산장에는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마로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곰의 냄새와 위협적인 기운이 산 전체에 퍼지자 마로는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밤새도록 낑낑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키듯 놀랐습니다. 켄지는 그런 마로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키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늠름하게 자란 유키가 있었다면 감히 불곰 따위가 이 산의 주인 행세를 하지는 못했을 텐데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상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곰의 대담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놈은 이제 대낮에도 마을 외곽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타케시를 비롯한 마을의 사냥꾼들이 곰을 쫓기 위해 나섰지만 교활한 곰은 번번이 그들의 추적을 따돌리고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곰은 사냥꾼들을 조롱하듯 그들이 사는 집 근처의 창고를 부수고 식량을 훔쳐가기까지 했습니다. 마을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몇몇 집은 아예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곰의 출현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드물지 않은 현상입니다. 서식지 파괴로 인한 먹이 부족 혹은 인간의 음식물 쓰레기 맛을 알게 된 곰들이 동면을 거르고 민가 주변을 배회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됩니다. 이런 곰들은 한번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결국 사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은 켄지가 가장 두려워하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굶주린 곰이 마침내 켄지의 외딴 산장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어느 눕보라치는 밤, 켄지는 잠결에 심상치 않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둔탁하게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마로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켄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본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흑곰 한 마리가 식량을 보관해 둔 헛간의 벽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의 키를 훌쩍 넘는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마로가 용감하게 튀어나가 곰을 향해 짖었지만 곰은 귀찮다는 듯이 앞발을 한번 휘둘렀습니다. 마로는 비명소리와 함께 눈밭 위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켄지는 이성을 잃고 엽총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놈, 썩 꺼지지 못해. 켄지가 공포를 이기기 위해 고함을 질렀지만 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헛간을 부수던 것을 멈추고 천천히 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곰은 켄지를 새로운 먹잇감으로 인식한 듯 낮게 으르렁거리며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켄지는 떨리는 손으로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곰은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었고 켄지는 총을 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곰의 거대한 몸이 그의 위를 덮쳤고 끔찍한 악취와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쓰러진 마로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낑낑거렸고 켄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유키에게 지은 죄를 이렇게 갚게 되는구나. 켄지의 머릿속으로 유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날카로운 포효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곰의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고 위압적이며 서늘한 분노를 담은 소리였습니다. 켄지가 겨우 눈을 떴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과연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켄지를 덮치려던 거대한 불곰이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췄습니다. 곰의 시선은 켄지의 등 뒤, 산장 지붕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켄지도 힘겹게 고개를 돌려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둠 속 지붕의 가장 높은 곳에 어떤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등진 채 서 있는 그 모습은 마치 산의 정령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형체가 소리 없이 눈밭으로 뛰어내리는 순간 켄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얀 바탕에 검은 장미 무늬가 새겨진 털, 길고 두꺼운 꼬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푸른 눈동자. 틀림없었습니다. 유키였습니다. 하지만 켄지가 알던 그 어린 유키가 아니었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야생의 시련을 겪으며 이제는 완벽한 성체의 눈표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집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고 온몸의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아름다움을 넘어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설원의 진정한 지배자, 설원의 수호신이 강림한 순간이었습니다. 유키는 켄지와 곰 사이를 가로막듯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불곰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목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불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의 영역에 나타난 낯선 최상위 포식자의 등장에 혼란스러워 하는 듯 했습니다.
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유키와 대치했습니다. 산 전체가 숨을 죽인 듯 두 맹수의 팽팽한 긴장감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보통 눈표범은 곰과 같은 더 큰 포식자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주된 생존 전략은 은신과 회피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키의 모습에서는 조금의 물러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침입자를 응징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곰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나의 영역이고 저들은 나의 가족이다. 당장 꺼져라. 불곰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자신의 우월한 덩치를 믿고 유키를 향해 포효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거대한 앞발이 유키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것에 맞는다면 유키라도 무사하지 못할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켄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곰의 공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놀라운 민첩성으로 옆으로 몸을 날려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중에서 몸을 틀어 균형을 잃은 곰의 옆구리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깊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곰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싸움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곰은 힘과 무게에서 앞섰지만 유키는 속도와 유연함, 그리고 지형을 이용하는 영리함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유키는 곰 주위를 원을 그리며 돌면서 곰이 지쳐 허점을 보일 때마다 번개처럼 파고들어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숙련된 권투 선수가 둔한 상대를 농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곰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났고 움직임은 점점 더 둔해졌습니다. 마침내 전의를 상실한 곰은 꽁무니를 빼고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유키는 도망가는 곰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곰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위협이 사라지자 유키는 천천히 켄지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키가 자신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야생으로 돌아간 그는 이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유키의 눈빛은 사나운 맹수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깊은 푸른 눈동자 속에는 그리움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키는 조심스럽게 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마로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유키는 마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릴 적 마로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마로는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눈을 뜨고 유키를 알아보았습니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약하게 흔들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 켄지는 그 광경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유키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유키에게 상처만 주었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시간과 거리, 그리고 종의 벽을 뛰어넘어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 모두가 절망에 빠졌던 바로 그 순간에 설원의 수호신이 되어 돌아온 유키, 그의 귀환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켄지의 죄책감을 씻어주는 구원이었고 마로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기적이었으며 인간과 동물의 교감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과연 이 기적적인 재회 이후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유키는 다시 그들의 곁에 머무르게 될까요? 아니면 또다시 이별을 맞이해야 할까요? 곰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고요한 눈발과 새 존재 사이의 묵직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유키는 마로의 상처를 핥아주던 것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서서
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켄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유키의 얼굴을 만져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존재는 더 이상 자신이 품에 안고 키우던 작고 연약한 아기 표범이 아니었습니다. 야생의 풍파를 견뎌낸 위풍당당한 설원의 지배자였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아서는 안 될 신성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유키가 먼저 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커다란 머리를 켄지의 가슴에 부드럽게 비볐습니다. 그 순간 켄지를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후회,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키는 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켄지가 가르쳐준 야생의 법칙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켄지가 끊어내려 했던 그 아픈 기억들 덕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켄지는 유키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재회를 조용히 지켜보던 마로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켄지가 놀라 마로를 부축했습니다. 마로의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켄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늙고 쇠약해진 마로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마로는 유키를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유키의 다리에 자신의 머리를 기댔습니다. 유키는 그런 마로의 등을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의 마지막 교감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눈빛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 편히 쉬세요. 어머니. 날이 밝아오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키가 밤새 물고 온 듯한 신선한 사슴 고기가 산장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키가 켄지와 마로를 위해 사냥해온 첫 선물이었습니다. 켄지는 유키가 가져온 고기로 수프를 끓여 마로에게 먹였습니다. 마로는 오랜만에 식욕을 되찾고 맛있게 수프를 먹었습니다. 유키는 멀찍이 떨어진 바위 위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산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이 집의 구성원이 아닌 이 산의 수호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키는 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켄지의 곁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늘 산장이 보이는 산등성이나 높은 나무 위에서 켄지와 마루를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도 켄지가 위험에 처하거나 마로가 고통스러워 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그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켄지의 가족이자 동시에 이 산에 보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곰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곰은 그날 밤 이후로 2번 다시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켄지가 곰을 쫓아냈다고 생각하며 그를 다시 영웅으로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수호신이 누구인지는 그와 마로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몇 주 후 마로는 켄지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유키는 먼 산 위에서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로가 숨을 거두자 산 전체를 울리는 길고 구슬픈 포효가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슬픈 울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 켄지는 유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유키를 기다렸지만 유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켄지는 유키가 이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진짜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섭섭했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유키가 사라진 설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인간과 진돗견, 그리고 눈표범,
결코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새 존재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그들의 마지막 조용한 교감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 종과 언어를 초월한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결말, 모두가 상상조차 못했던 이 결말 앞에 우리는 그저 말문을 잃고 경외감을 느낄 뿐입니다. 켄지는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마로의 충직함과 유키의 숭고한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저 멀리 눈 덮인 산 어딘가에서 푸른 눈의 수호신이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켄지가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 다시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곰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밤마다 산을 어슬렁거리는 정체불명의 차량들과 이따금씩 울려 퍼지는 총성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곰을 잡으러 온 사냥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훨씬 더 희귀하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바로 설원의 유령, 눈표범이었습니다. 유키의 존재가 어떻게 외부로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문 밀렵꾼들이 그의 흔적을 쫓기 시작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켄지는 직감했습니다. 유키에게 닥친 가장 큰 위협은 굶주린 불곰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을 그는 늙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엽총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는 유키를 야생으로 돌려보냈지만 그 잔혹한 야생으로부터 유키를 끝까지 지켜내야 할 마지막 책임이 자신에게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 켄지는 마침내 밀렵꾼들의 캠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지프차 옆에는 거대한 철창이 놓여 있었고 그들은 지도에 무언가를 표시하며 유키의 예상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켄지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던 그때 등 뒤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켄지가 놀라 돌아보자 그곳에는 또 다른 밀렵꾼이 총구를 겨누고 서 있었습니다. 영감,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꼼짝없이 붙잡힌 켄지, 그리고 그를 잡기 위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밀렵꾼들. 바로 그 순간 그들 모두의 머리 위 거대한 바위 절벽 끝에서 달빛을 받은 유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자신의 기사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왕처럼 유키는 밀렵꾼들을 향해 분노의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자연의 위대한 수호신, 그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과연 켄지와 유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